논개, 황진이, 명월이, 취향이. 우리는 몇몇 기생들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요? 기생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 때문에 이름 없이 사라져간 더 많은 기생들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은 채 사라져버려야 했던 숨겨진 기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한 명의 기생이 됩니다. 그녀들의 화장을 하고 그녀들의 옷을 입고 그녀들의 마음이 되어 그녀들의 운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필 기생이야? 당신은 어느새 모로 돌아 앉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를 외면하실 거라는 걸 번연히 알면서도 저는 오늘 당신에게로 갑니다. 이 거리 어디에서도 이제 기생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저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기생, 정말 그렇게 부끄럽기만 한 이름일까요? 게이샤 얘기부터 해볼게요. 일본의 접대 문화는 유별나지요. 그들이 접대해야 할 손님이 있을 때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일종의 연회장입니다. 그녀들이 서서히 앞으로 나옵니다. 주요 고객은 외국인들, 그들에겐 꽤나 낯설고 신기한 풍경일 겁니다. 게이샤의 춤이 시작됩니다. 그냥 무녀들이냐고요? 아닙니다. 실제로 여전히 게이샤로 살고 있는 진짜 게이샤들입니다. 그녀들은 매일 이곳으로 와 공연을 펼칩니다. 방 안에 앉아서 표적을 맞추며 놀던 별로 신기할 것 없는 에도시대의 놀이 같은 것도 관심을 끕니다. 일본의 그 게이샤들도 과거와 그대로 모습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것이 일본의 어떤 문화 상품으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걸 갖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그거를 활용한 거죠. 게이샤는 이미 일본을 상징하는 문화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 예술을 지켜가는 예인 집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게이샤처럼 예인 집단으로 살아남지 못했을까요? 기생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살아야만 했던 숱한 예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생이란 게 밝혀져 가족들과 헤어지거나 목숨을 끊어야 했던 기생들의 이야기가 많지요. 모두 기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만든 슬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97의 나이. 그럼에도 그녀의 손은 여전히 유려하게 장단을 탑니다. 머리로 치는 장단이 아닙니다. 이미 장단은 그녀의 몸이 되어 흐릅니다. 이화학당을 다니다 집안의 소리 내력에 따라 소리를 배우고 권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창기와 기생의 구분이 엄격합니다. 번번에 순전인도 얼어서 그렇게 놀이해서 돈 벌어라 그거요. 깨끗하게 물러넘기지. 우리 있던 데는 그 밑이가 바로 육각이요.
저녁 때면은 다 화장하고 나가 앉았어 다. 그건 아주 이제 못 쓰는 거지 올챙이니까. 그 근처도 안 가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팔려 다니는 여자들이야. 누가 파는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겨. 그렇잖아. 잘못하면 걸려드는 거니까. 불쌍한 사람 많아. 심화영의 승무는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승무와는 다른 심화영만의 승무입니다. 그녀의 소리는 중고제의 일파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아예 심화영류라 칭할 만큼 하나의 소리 유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심화영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진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녀 역시 긴 세월을 권번 출신이라는 오해와 편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다 옛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녀에게 소리 한 대목을 청해봤습니다. 이제 이것도 힘들어. 가사도 많이 잊어버리고. 다 됐어. 이게 마지막이네. 쑥댐머리 귀신은요 장마우바의 찬열이 생각나는 것이 인뿐이라 부근치고 부근이고 한양랑 구분 부근이고 어리적 생별으로 우리가 지금 전통 예술이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장르는 바로 기생들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들은 국가의 행사 때마다 공연 예술을 담당하던 관기였으니까요. 물론 그녀들의 신분은 엄연한 천민이었습니다. 기생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사실상 이율배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 지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지만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우상같이 죽음의 연예인처럼 뭔가 그 사람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대상이었다는 거죠. 기생은 광대나 승려 등과 함께 조선의 8천, 즉 8가지의 천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천민이면서도 사대부 문화에 속했던 특이한 존재이지요. 공연 예술을 담당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규제는 느슨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들은 조선의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가 많으면 앞서갈 수밖에 없지요. 그녀들은 당시 여성 문화를 선도해가는 패션 리더들이었습니다. 실록에 보면은 기생들의 화장법이나 옷 입는 거를 심지어 왕실에서도 따라하고 일반 사대부 여인들도 따라한다고 걱정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지금 한 여인이 남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쯤 어느 기생과 마주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 기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그녀의 치장을 따라해 봅니다. 누구나 멋을 내고 싶은 욕구는 있지요. 그렇게 기생의 문화는 양반가로 흘러갑니다. 규제가 없었던 거죠. 밖으로 무슨 옷을 입고 나오든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껏 본인들의 펼치고 싶은 만큼 어떤 패션에 대한 거를 다 입었었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보여지는 그 기녀들로 보고서 이게 유행처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패션만이 아닙니다. 기생들의 피부 관리법이나 화장법 역시
그 시대 여인들에게 퍼져갔습니다. 이미 그 시절에 얼굴에 꿀을 펴바르는 꿀팩이 사용됐고 오일을 바르는 것도 일반화됐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화장수처럼 그 세안력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에 이제 수분을 주는 거라든지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작용 때문에 옛날부터 아마 그 사용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뭐 비누라고 하는 거는 팥에 이제 사포닌 성분이 그 비누 작용을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팥이나 이런 몇 가지 곡식들을 섞어서 조두라고 해가지고 그 가루로 비누처럼 사용하기도 했죠. 조선시대 여성생활 백과사전과도 같았던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피부관리법이 나오는데 고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비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하얀 피부를 선호하지요.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얀 피부는 미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기생들의 화장법은 흔히 분대 화장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불렸는데 윤이 나는 머리와 백분을 많이 사용하는 게 분대 화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분대 화장을 좀 더 볼까요? 눈썹은 반달처럼 가늘게 그리고 입술은 앵두처럼 선연하게 바르며 뺨은 복숭아 빛이 나도록 화사하게 칠합니다. 하얀 피부는 기생들이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었죠.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은 미인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가 백옥 같은 피부였던 것 같고요. 미인의 기준에 또 하나 뺄 수 없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머리입니다. 3단 같은 머리, 즉 숱이 많고 풍성한 머리가 조선 미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본래의 머리만으로는 풍성한 머리를 만드는 것에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나온 게 가채입니다. 가채로 머리를 크고 높게 할수록 아름답다고 여겨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가채의 높이가 무려 한자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생들의 가채 사치는 특히 심했는데 양반가에서 그걸 따라하면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치에 드는 돈이 집을 한두 채 살 수 있는 돈이 들었다고 해요. 부의 상징도 되고 여성으로서 화려함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의 유행이 되었기도 하고. 이덕무의 책을 보면 가채 유행을 따라하던 한 부잣집 며느리가 가채의 무게 때문에 목뼈가 부러졌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영조가 가채를 금지하거든요. 2차례 정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고 정조 때에 그 가채를 금지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족두리, 뒤에 뒷머리 트는 그 정도로 그래서 비녀 하나로 장식이 가능한 머리로 바뀌게 되는 게 정조대에 들어왔었죠. 조선은 신분에 따라 옷의 색상이나 디자인을 규제했는데 기생들만은 예외였습니다. 파격적이고 앞서가는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요. 저고리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 것도 기생들이 만든 유행이었습니다. 저고리가 점점 짧아진 것은 치마의 속성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복의 치마는 구조가 단순해 멋을 내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저고리가 짧아지면 치마에도 변화를 줄 요소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고리가 짧게 입었지만 그 짧게 입은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짧아지면서 치마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그 민수 풍속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메어지는 게 달라요. 그냥 돌린 게 아니었어요. 치마 말기를 넓혀 장식을 하고 말아 올려 하체를 풍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계산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속옷입니다. 그녀들이 의상에서 가장 공을 들인 건 속옷이었습니다.
그녀들은 10개 정도나 되는 속옷을 겹쳐 입었는데 바로 그것이 풍성하게 부풀어 오른 특유의 치마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같으면 허리 라인 이렇게 들어가지만 그때는 허리 라인이 허리가 아니고 우리는 가슴이 바스트로 올라가잖아요. 가슴을 많이 조여주고 그러니까 상박하고라는 개념이 상의는 아주 박하게 입다 보면 그 반대로 하의는 아주 풍성하고 그러한 맵시가 그러니까 풍성한 맵시를 하려고 보니까 속의 옷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요. 기생들의 치장을 잠시 더 볼까요? 그녀들의 치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놀이개였습니다. 사실 이런 장신구는 천민은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지요. 양반 사회에 비호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묵인 속에서 그녀들의 미의식은 더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생을 상징하는 또 하나 대표적인 장신구가 담뱃대와 토시였습니다. 그녀들이 끼던 토시는 지금 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인 감각이 빛납니다. 그 멋진 토시를 끼고 장죽을 물고 있는 기생, 어떠신가요? 멋지지 않나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장 앞서가던 유행이었습니다. 담배는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었던 기생들도 대감 앞에서 맞담배를 필 수 있었던 존재가 기생이었고,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담배를 끊고 국가의 국채를 보상하자는 운동에 참여했던 존재도 기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담배와 기생은 밀접했죠. 그리고 토시도 마찬가지 당시 유행에 첨단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기생이었고요. 기생들은 하나같이 장죽을 사용했는데 사실 장죽은 양반들만의 전유물로 천민은 물론 평민까지도 사용하지 못하던 것입니다. 기생들만이 예외였던 거죠. 그런 예외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기방의 음식입니다. 기방의 음식 역시 가장 발달한 음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궁중 연회에 수시로 참석해야 했던 기생들은 왕실의 조리법을 누구보다도 먼저 맛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지요. 그녀들에 의해 왕실의 요리법이 기방으로 전해지고 그게 다시 민가로 퍼졌습니다. 교방 음식은요, 어릴 때부터 궁중에 연회에 참여했던 기생들로 하여금 선상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로 인해서 궁중 음식이 전파되면서 교방 음식이 궁중 음식과 비슷하게 화려하면서도 아주 맛깔진 그런 음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달한 조리법뿐만 아니라 술이 오가는 기방의 특징에 따라 기방만의 독특한 조리법도 생겨났습니다. 아무래도 술과 가무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술을 좀 해독하고 시원하게 속을 풀기 위해서 주탕이 발달되었어요. 혹시 우거지 해장국 좋아하시나요? 그게 바로 주탕입니다. 주탕은 기방 음식이 민가로 퍼져나간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쇠뼈다귀를 고운 물에 우거지와 된장을 풀어넣고 끓인 오늘날 우리가 먹는 바로 그 해장국이지요. 새삼스럽지 않으신가요? 기생들의 문화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치장이 허락됐던 기생들. 우리가 특혜를 받았다고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나 화려한 겉모양만이 우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겉만 화려하게 치장했다면 기생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조선 사대부들이 왜 기생들에게만 특별한 혜택을 주었을까요? 기생을 사랑한
한 남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선 유학의 정점에 있는 퇴계 이황. 그는 평생 매와 나무 한 그루를 사랑했습니다. 한 기생이 그와의 이별을 슬퍼하며 선물했던 매화였지요. 그녀의 이름은 두향. 퇴계는 그녀가 선물했던 매화를 앞마당에 심어두고 평생 동안 가꾸었다고 합니다. 저 매화에 물을 주라. 퇴계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퇴계가 죽자 단양에 있던 두향은 소복으로 갈아입고 도산서원까지 사흘을 걸어 찾아갑니다. 헤어진 지 꼭 21년 만의 조우였습니다. 단양으로 돌아온 두향은 남한강에 몸을 던집니다. 두향이 몸을 던졌던 남한강가에 그녀의 묘가 있습니다. 기생 중 이렇듯 묘가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기생의 묘를 천안천면이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향의 경우는 사실 이태계와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죠. 어찌 두향뿐일까요? 그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조선의 기생들은 조선 문장가들의 시심을 일깨우는 영혼의 뮤즈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사대부 남성들과 시서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율곡 선생을 사랑한 기생, 남명 선생을 사랑한 기생, 최경창을 사랑한 홍랑, 기진사를 사랑한 단천기생 일선 등 많은 기생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가 사랑한 남성 이외에 다른 남자들이 곁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일부러 상처를 내거나 혹은 미친 채 하기도 했고 심지어 우물에 빠져 죽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사대부와 기생은 밀접한 관계고 사대부나 양반이 시제가 뛰어나면 그 같이 교류를 했던 기생도 시제를 따라간다는 거죠. 만약에 시제가 능력이 없는 사대부와 같이 어울렸다면 결코 뭐 시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해주 명기 명선이 지은 장편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돌아서니 북춤이요 던져치니 구락이라 서왕모 우지연에 반도를 올리는 듯 헌선도 한 자락을 가볍게 춤을 추고 홍문영 큰 잔치에 항장의 날랭칼이 항구조를 향하는 듯 항장무 춤을 추니 남철릭 붉은 갓에 기생 형색 고이토다 새피리의 긴 소리요 단장구의 작가로다. 기생은 춤을 추고 소리를 하고 악기를 다루며 여기에 예의범절과 시와 그림에도 능해야 했지요. 한 여인을 더 만나볼까요? 그녀의 이름은 추향. 심유과의 정사로 유명했던 밀양 기생이지요. 그녀는 당대 가장 뛰어난 여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의 시제는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녀들은 장학원에 소속돼 집중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생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녀들의 수준은 당대 사대부들의 실력에 전혀 뒤지지 않았지요. 시서와는 물론 춤과 악기 또한 당대 최고였습니다. 8살, 9살, 11살, 12살 이때 거의 보통 입문을 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예술 영재 교육이에요. 제가 여기 예술 영재 교육원에 있지만 결국 예술이라는 걸 일정 부분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학습의 결과가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한 12살, 13살 뭐 요 정도인데 그때까지 기생들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시켜 봐가지고 특별히 얘가 재능이 있다 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전문가로 키워지고 전문가로 그 시스템 안에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전통은 구한 말까지도 이어지는데 관기제도가 사라지자 이제 사설 기생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1930년대 평양에 있던 기생학교의 교과목을 볼까요? 기생 수업은 총 3년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예술 분야 전반은 물론 언어와 산술, 심지어는 외국의 예술까지 포괄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기생조합에서 가르쳐준 교육 과정이 기본적인 전통 공연 예술을 비제도권, 그러니까 정식 교육기관이 아닌 그 사립교육기관에서 길러낸 연예인 양성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중이라는 맥락성에서 모든 그 공연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미디어 예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기생이에요. 그래서 기생이 그런 일들을 담당하기 위해는 꼭 선행 그 과제로 기생한테 부여됐던 과제가 뭐였냐면 학습이죠. 그래서 학습이 보장하는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통 가무, 그 다음에 덜어는 서양 가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간단한 외국어, 그러니까 일본어 정도였던 거죠. 라디오나 잡지, 영화 같은 매체가 보급되면서부터 기생들은 대중 스타로 급부상합니다. 당시까지 그런 매체들을 충족시켜줄 만한 예능인은 기생들이 전부였던 셈이었죠. 대중 스타로 이름을 날렸던 그녀들은 기생의 이름이 욕되지 않았던 마지막 세대들이었습니다. 서로 앞다퉈 기생들의 음반을 냈던 그 시절을 끝으로 기생들의 존재는 철저히 왜곡되며 우리 곁에서 사라져갑니다. 그 마지막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직거리는 저 음반 뒤에서 그녀는 지금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 기성권번 출신 사람들이 아예 그 서양식 그 대중음악판에 아예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모든 서양의 그식 대중음악의 장르에 다 포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독 신민요라는 장르에서 아주 그 두각을 나타내죠. 신민요라는 건 뭐냐면 전통적인 음악 어법을 서양식 화성음악에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양쪽의 경험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했는데 그 기생사의 흐름에서 보면 굉장히 사실은 자연스러워요. 당대의 음악이 변해 있고 거기에 변한 음악을 기생 중에 하나가 부른다 정도인데 그 기생을 이제 전통적인 예술이라는 일방적인 시각 속에 고정시켜 넣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닌가, 뭔가 일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20, 30년대 기생 스타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기생들의 대중 공연 예술은 이미 시도되었습니다. 1900년대 초 고종의 칙명을 받은 송만갑 등이 전국의 예인들을 서울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협률사입니다. 기생들이 일반인 앞에 선 첫 무대였던 셈이지요. 일제강점기의 건번 기생들은 신문물을 가장 빨리 받았던 여성분들이고 여성문학과 나름대로의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근대화에 가장 먼저 앞서서 개척했던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그 얘기로서 결국은 요즘에 이제 연예인하고 똑같습니다.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목소리가 이미 터졌기 때문에 가수로서 충분히 그 진출할 수 있었고, 연극도 배웠고 서예도 배웠고, 그러니까 영화에도 진출을 할 수 있었고, 그들이 결국은 재능이 있었던 그 분들입니다. 기생들의 운명이 험난해진 건 광기제도가 폐지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기생들이 설 무대는 요리집뿐이었죠. 거기에 일제가 만든 공창제도가 더해지면서 기생의 이미지는 철저히 왜곡됩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하면서 그 시서화, 가무, 음률이 예를 들어서 단절됐다는 표현보다는 왜곡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일제 강점기의 그 통치를 통해서 전통 문화의 어떤 말살이라 그럴까요? 전통 예술이라는 게 빠뜨려지고 단순히 유녀라든지 당시에 그 첨대받던 또는 천시했던 부분들이 기생을 이제 이야기하는 코드로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시의 혼란기에 전통 예술을 가지고 있던 기생분들보다는 전통 예술이 가지지 않았던 유녀라든지 타락한 기생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기생으로 포장했다는 거죠. 다시 일본으로 가볼까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조선의 기생은 철저히 왜곡됐지만 게이샤의 경우는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게이샤촌으로 유명했던 니가타. 거리에서는 아직도 게이샤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시내 한복판을 지나 연회가 열리는 요리집으로 갑니다. 니가타에서 기생들의 연회는 은밀하거나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닙니다. 게이샤를 청한 손님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서면 샤미센 연주가 시작되고 정중한 절과 함께 그녀들의 춤이 시작됩니다. 과거 한때는 그 전통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현대의 일본인들은 게이샤들을 철저히 예능인으로 대합니다. 술을 청하거나 다른 요청을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공연을 감상하기 위해 그녀들을 청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지요. 주로 외국인을 접대해야 할 때 일본인들은 게이샤 공연을 청합니다. 공연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을 넘지 않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게이샤들은 조용히 절을 올리고 방을 빠져나갑니다. いうことです。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ですね。そういう意味で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とそれからホスピタリティというかそのバンケットのホステス役をするというその2つの大きな仕事があったんですね。 니가타의 게이샤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있지요. 그가 머물렀던 여관입니다. 설국, 기억나시죠?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노벨상을 안겨줬던 작품입니다. 국경의 긴 터널을 지나니 설국이었다로 시작되던 그 소설의 첫 문장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こちらが川端先生が雪国を書いたお部屋でございます。 일본 문학 탄미주의 계열의 정점에 있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 그의 소설 속에서 게이샤는 관능적이면서도 순수하고 열정적이면서도 내면에는 비밀을 감춘 신비로운 여인으로 묘사됩니다.
こちらがお部屋でございまして、川端先生はいつも夜中に、原稿をお書きになるんですね。そして昼間は取材へお出かけになったり、またお部屋でお眠りになったりしております。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게이샤는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됩니다. 그때부터 게이샤는 신비로운 동양 여성의 상징이 되지요. 이 여인이 실제 설국의 모델이 되었던 게이샤입니다. 소설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소설 속의 남자는 이곳을 3번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한 게이샤를 찾지요. 첫 만남에서 게이샤 견습생이었던 그녀는 2번째 왔을 때 이미 게이샤가 돼 있습니다. 彼は私に会いに3度来ました。初めて彼が来た時、私はまだ芸妓ではなく見習いでした。彼は芸妓について詳しく、彼と会うと夜遅くまで踊りや音楽の話をしました。 소설에 묘사된 조금은 어둡고 은밀한 이미지는 실제의 게이샤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짙은 화장을 한 그녀들은 늘 어두운 조명 아래서 서 있습니다. 芸妓は普段華やかな着物と白い化粧のイメージです。初めて私たちを見た人は親しみを持てないけれど、私たちの顔はろうそくの明かりの下でよく見えます。暗い照明と濃い化粧は私たちの表情を隠してくれます。そう、私たちは芸妓になると全てが隠れてしまうのです。私たちはただの芸妓としてだけ存在するからです。 올해로 90살, 은퇴한 게이샤입니다. 지금은 후배 게이샤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삽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설국을 쓴 것이 1940년대. 그녀가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게이샤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을 지니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녀들 역시 설국에 발표되던 그 시기를 정점으로 점점 사라져 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게이샤를 청하는 이도 점점 줄어들었지요. 게이샤마저 줄어들자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니가타 사람들의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택한 방법은 과감하고도 획기적이었습니다. 商工会所のメンバーが中心になって、組織を作りましょうとじゃ企業体を、そしてその組織へみんなが広く浅くね出資をして、そのお金を基金として若い、芸者衆を採用して、その会社で採用していろんな習い事、踊りとか歌とか、あるいはいろんなこの会場でのサービスとか応対とかいうものを勉強してもらって、でお座敷が成立するようにね、またこの大事な文化が続けられるように、しましょうということで会社組織を作ってそしてやったわけ。 게이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분위기는 일거에 반전됩니다. 씩씩한 이 소녀는 게이샤 견습생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을 합니다. 출근하고 퇴근하는 게이샤. 그러니까 직업이 된 것이지요. 출근하자마자 기모노로 갈아입습니다. 그녀의 직장 유니폼인 셈입니다.
게이샤는 공식적으로 나갈 때 늘 기모노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기모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전통 옷을 입어볼 기회는 별로 없지요. 옷 입는 법부터가 수련의 시작입니다. 会場の方に行ったら芸妓さんがいて、その説明を聞きに行った時にすごい綺麗な格好をしておしとやかな感じでお話をされていたのを見て、自分もこういう風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そうですね、入社しようって思いました。はい、今年高校を卒業したんですけど、高校生の1年生の時に本当京都の舞妓さんとかそういうものに憧れてたんですよ。 게이샤 지망생들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임금 수준은 일반 고졸 여성의 2배. 그러나 그 높은 대가 못지않게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만 진짜 게이샤가 될 수 있습니다. 私たちは厳しい稽古を受けます。一人の一人前の芸妓になるまでには2年ぐらいかかり、芸妓になるまでの子を見習いと言います。手を伸ばしてごらん。手のひら。そう。耳たぶね。 게이샤 견습생, 즉 마이꼬들은 하루 8시간씩 정해진 학습 순서에 따라 게이샤의 춤과 음악을 배워갑니다. 게이샤로 입문했다 해도 훈련은 계속됩니다. 이미 3, 4년 전에 입문한 게이샤들입니다. 놀랍게도 이 방에 카메라가 들어온 건 저희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게이샤가 화장을 하지 않은 채 맨 얼굴을 드러낸다는 건 그녀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즐겼던 여인들이기도 했습니다. 1923년 3월의 어느 날, 한 기생이 거리로 나섭니다. 그녀는 서울 시내를 당당히 걸어 한 잡지사로 갑니다. 그녀의 이름은 화중선. 그녀는 지금 시사평론이라는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로선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교양 있는 인텔리 여성이었다. 화중선의 인터뷰 기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기생이 되었노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인습대로 결혼해 귀부인의 탈을 쓴 채 인형처럼 살기는 싫었다. 먼 옛날 인형의 집을 뛰쳐나왔던 노라의 선언이 생각납니다. 당시에 있는 지식인들과 교류를 맺고 또는 지식인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으면서 사회운동에도 관심이 있었고 또 나라에 대한 구국운동이라든지 계몽운동에도 관심이 많았던 분들이 기생들이 많았었습니다. 그 즈음 장안이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기생들이 직접 펴낸 최초이자 마지막 잡지입니다. 집필자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명기들. 그녀들은 천민이라는 신분 규제에 항의하며 평등권을 주장합니다. 문학기생들 아니면 소위 사상기생이라고 하는 존재들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문학기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왜 백석의 연인이었던 소위 자야라고 부르는 바로 그 김진양 그의 경우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기생이라고 더러 부르기도 하는데 뭐 3.1운동 때 뭐 이것저것 했다고들 거론되는 몇몇 기생들이 있죠. 당시에 이제 일제히 그 첩보 문건에도 보면 기생들의 그 만세운동을 기생단이라든지
기생 독립단으로 표현하면서 조직화된 그런 이제 집단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밝혀졌는데 바로 수원 기생들의 거사입니다. 30여 명의 기생들이 수원 경찰서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다 체포된 사건입니다. 그 시위를 이끌었던 기생은 김향화. 그녀는 현재 연구자들에 의해 독립유공자로 추서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뭐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족을 형성한다는 부분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후손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잘 모르고 이제 조상이 이제 기생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숨겨서 이제 그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생이라는 그 존재가 해방되면서 이제 그 제도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쓸히 역사의 이제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그런 이제 존재들이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기생의 의기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의기의 전통만은 조선 기생들의 가장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그녀들을 사랑했고 그녀들은 그 시대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생이 서야 할 무대는 사라졌지요. 모두들 세월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남은 이들은 깊이 숨었습니다. 잊혀지고 숨겨진 기생 이야기. 더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오늘 다시 당신에게 갑니다. 당신이 이미 저를 잊었다 해도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화사한 봄날 눈을 돌려보세요. 저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습니다. 기생의 이름으로.